일단은 저희가 후발주자인 건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지금 압도적으로 나가는 엔비디아가 있지만 후발주자한테 지금 기회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픈 AI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나 메타나 다 도전하고 있고, 한국의 삼성전자도 그런 기업보다 시가총액이 좀 작다고는 하지만 생태계나 영향력에서 반드시 뒤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지금은 당연히 후발주자니까 뒤처진 거지만, 우리가 그러면 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갈 거냐, 그리고 이 싸움은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이거든요. 글로벌 유력 파트너들을, 그리고 글로벌 유력 사용자들을 어떻게 내 편으로 끌어들일 건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걸 가장 가는 거는 가장 앞서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서병수입니다. 저는 이거를 제 책 제목에서도 인공지능이란 말을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어떻게 보면 큰 전환으로 보는데, 챗GPT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자체로의 하나의 흐름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오프라인 쪽으로도 디지털화가 확산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의 그동안은 클라우드나 포탈이 있었지만 오프라인 영역에서도 이 영역이 확대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챗GPT가 기반이 돼서 오프라인으로 확대되는 모습이 나올 거고, 그 모습은 지금부터 내년 정도에 본격화될 것 같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자율주행 로봇이라든가 공장에 대한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뭐 혹은 식당에서의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것들이 요리를 한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화되고 저희가 주가로 나오는 시기가 내년이다. 그래서 오히려 챗GPT의 열풍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새로운 변화의 시작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이나 가셔야되는 게 내년이 더 본격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과거의 닷컴 버블하고 지금은 전혀 다르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부터 10년간 꽤 안정적으로 상승했던 나스닥의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닷컴 버블 시기에는 실제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효용을 느끼거나 이익을 보는 시점이 그 닷컴 버블 시기보다 훨씬 뒤였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되게 핫했지만 아마존이 실질적으로 돈 벌기 시작한 건 굉장히 뒤의 얘기고,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톡 같은 애들이 돈 번 건 한참 뒤고, 뭐 다음이 돈 번 것도 한참 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게요. 엔비디아의 그러한 AI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로 생산성을 개선을 시키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업들이 실제 지출하고 있습니다. AI가 지금 대부분 클라우드하고 연동이 되는데, 클라우드라는 건 구독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이 안 나면은 뭐 한두 달 뒤에 바로 끊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가 AI가 접목해서 엄청난 지금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있다는 거고요. 공장 같은 경우에서 테슬라라든가 스페이스X가 실제 생산성을 개선을 해서 경쟁사 대비 확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에서 테슬라가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컨셉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 AI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기업단에서 돈을 벌고 있고 이미 선두 기업들이 그걸 가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그걸 추종하려고 하고 있고, 그 투자의 초입부가 지금 시작이 됐다. 그리고 실제 그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만 열리고 수익이 날 거라 하고 기대하는 시기하고는 오히려 다르게 보셔야 되는 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 앞전에 쓰는 인공지능보다는 조금 달라서 약간은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의 흐름을 어떻게 보냐면, 만약에 인공지능 자체의 흐름이라고 하면은 지금 정도 끝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인공지능은 기업들이 값싸게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핵심은 온라인 쪽은 생각보다 이미 많이 돼 있습니다. 광고라든가 포탈이나 뭐 인터넷 쇼핑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정도 돼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장을 자동화시킬 것이냐, 혹은 식당에서 이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로봇들을 통해서 음식하는 인건비 하거나 배달하는 사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자동차나 각종 제품들에서 디지털로 데이터들을 계속 보내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거나 생산성을 만들 거냐,
지금 그 영향력에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단순히 IT라든가 인공지능이 아니라 이거를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오프라인 세계로 옮기는 거. 그래서 기업들이 오프라인 영역에서 그동안 사무실에만 쓰고 생산이라든가 물류나 이런 데서 안 쓰던 것들에도 IT를 도입하고 자율주행을 도입하는 거. 그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들을 하려면은 클라우드라든가 AI 비용이 확 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챗GPT라든가 AI 열풍을 통해서 구독을 하거나 이랬을 때 시간당 비용을 확 떨어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높아진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열풍을 AI나 클라우드로 제한하지 않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흐름에서 봐야 되고, 그 관점에서 이제 IT를 보고 이게 단순히 IT를 넘어서 IT 이외의 영역하고 접목되는 거, 그게 지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자동차를 한국에서 많이 팔고 반도체를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나 반도체를 팔 때는 그동안 자동차의 하드웨어 엔진 성능이 어떻게 되냐, 혹은 반도체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미세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집중을 했거든요. 지금 이 영역에 AI를 쓰게 되고요. AI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리고 AI는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클라우드를 쓰지 않고 자체 데이터 센터로 쓰기에는 너무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클라우드에 있는 AI를 임대하는 형태로 해서 구독형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 형태가 생산 방식도 바꾸고 제품도 바꿉니다. 테슬라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메카닉의 가장 기본이었던 자동차 산업의 생산 과정 자체를 AI를 통해서 지금 테슬라 공장 같은 경우는 매 일 단위로 생산성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소프트웨어 자체의 생산성이 개선이 되는 것처럼 자동차 공장에서의 생산을 개선을 해서 시간당 차량 개수를 늘리는 거를 AI를 지금 해서 늘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들 같은 경우도 테슬라 자동차를 저희가 사게 되면은 이 차를 계속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성능이 개선되죠. 그냥 소프트웨어 화면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동차 연비도 내가 동일한 차인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서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과연 이제 자동차만의 얘기냐? 지금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가 10년밖에 안 됐는데 수십 년 된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기업을 제끼는 것도 AI를 기반으로 한 어떤 생산성 개선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맥도날드 같은 회사들도 매장에 지금 AI를 동원해서 물류라든가 주문이라든가 조리 시간을 급격히 낮추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구글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지금 전반적인 매장 확대도 AI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들의 중심은, 예전에는 우리가 뭔가 설비를 늘리고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 입지가 어떻게 되냐, 그런 게 중요했다면 그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것들을 우리의 제조 공정이나 물류 공장이라든가 혹은 전체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자동차 회사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자동차 회사의 경쟁력은 엔진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경쟁력이었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 사용하고 공장 내 데이터를 얼마나 업데이트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잘 개선시키는 것들을 공장 생산 과정이라든가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자동차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게 테슬라가 되는 것도 그렇고, 현대차 그룹이 지금 테슬라를 맹렬하게 쫓아가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잖아요. 경쟁의 관점이 하드웨어, 메카닉,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로 갔다는 거. 그리고 이것들이 챗GPT를 통해서 AI 열풍을 통해서 더욱더 가속화됐다는 거.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관점을 저희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요. B2B,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대상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B2C의 얘기는 나중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인공지능을 사용하는데, 구축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잖아요. 그걸 소비자들한테 무료로 하거나 부담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 단에서의 움직임이 됩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생산이 어떻게 하고 물류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생산성 개선이 지금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챗GPT를 만들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크게 짓고, 이것도 좋죠.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몇몇 클라우드 회사나 데이터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이것들을 적용해서 자신들의 생산성을 개선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별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경쟁력들, 반도체라든가 철강이나 화학이나 조선이나 이런 부분의 경쟁력을 유지 내지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업들이 하드웨어 관점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정책의 지원이라든가 정부 정책 방향도 과거에 이제 뭐 노광 장비를 사는데 돈을 얼마를 지원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공장 내 소프트웨어라든가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공장 내에서 전선망을 공단을 구축하는데 어떻게 한다라든가 뭐 거기 소프트웨어 통신망 같은 것들을 어떻게 구축할 거라든가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은 약간 소모성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인건비 지출이나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더 지원을 할 건가 그리고 각 직원들이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려면 각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볼트, 노트 조이시는 분한테 노트북,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각 공장 내에서의 문제점들을 계속 데이터 업데이트하거나 중간에 개선이 로봇이 하는 것들을 정지시키거나 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맞는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작업. 그래서 모든 직업, 공장, 생산, 물류 쪽에서의 기업들이 소프트웨어야 되는데 익숙해지는 거. 그게 저는 1차적이라고 봐요. 그게 되고 난 다음에 뭐 클라우드라든가 뭐 AI 관련되는 부분을 더 투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후발주자인 건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장이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쓰니까 사용자 성장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해외로 나가기 전까지는. 근데 AI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인터넷 포털이나 이럴 때 뭐 라이코스라든가 야후라든가 뭐 엠파스라든가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저는 아직은 그런 시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압도적으로 나가는 선두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압도적으로 나가는 엔비디아가 있지만 후발주자한테 지금 기회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픈 AI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나 메타나 다 도전하고 있고 물론 뭐 한국의 삼성전자도 그런 기업보다 시가총액이 좀 작다고는 하지만 생태계나 영향력에서 반드시 뒤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려면은 지금 앞선 애들이 어떻게 앞섰냐? 생태계 구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용자 풀을 넓히고 그 사람들을 위한 친화적으로 가야 되고 이런 소프트웨어 관점, 그러니까 인터넷 포털이나 홈쇼핑을 구축하시는 분들이 내가 1등 사업자라고 해가지고 뭔가 내 맘대로 수직적으로 갑질하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요 사업자 두셋만 합치면 나머지는 다 쫓아올 거야. 이런 관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태계라고 하는 관점과 소프트웨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간다면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지금은 당연히 후발주자니까 뒤처진 거지만 우리가 그러면 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어떻게 갈 거냐. 그리고 이 싸움은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이거든요. 글로벌 유력 파트너들을 그리고 글로벌 유력 사용자들을 어떻게 내 편으로 끌어들일 건가.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포털이나 카카오톡 같은 경우 초기에는 그걸 하기 위해서 막 공짜로 모두 주고 막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과감하게 투자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글로벌과 생태계 그리고 참여자들의 확대 이거를 삼성과 네이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축할 수 있냐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세계그룹이요 온라인 사업을 할 때 우리는 지금 오프라인에 되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온라인 사업자 이렇게 메이저 큰 애 인수하면 시너지 낼 거라 했는데 안 됐잖아요. 롯데도 되게 한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온라인만의 문법이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기존에 잘하던 문법과 지금의 새로운 AI 문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법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를 되게 잘하거나 생태계 구축을 잘하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네이버도 그런 면에서 국내에선 잘하지만 글로벌로 매우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건 기회가 없냐? 뭐 예를 들어서 라인 같은 경우에 글로벌로 되게 성장해서 되게 유력한 메이저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글로벌 관점, 생태계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업체들이 새롭게 변하고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기존의 강점만 가지고 더하는 형태로 이 시장을 접근한다고 하면 저는 되게 안 좋을 수도 있다. 지금은 아직은 그 결정은 안 됐지만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좋게 보고요. 그리고
그런 관점의 마인드가 있는 기업을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엔비디아는 아직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적어도 2배에서 10배 이상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엔비디아에 제 이렇게 컨퍼런스를 반년마다 하는데 아직 그 생태계가 무너지는 조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을 판단을 할 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나 문화 이런 거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근데 이제 구체적 기업 단으로 가면 지금 저는 아까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계속 말씀드린 게 온라인에서의 IT를 오프라인 전반으로 확산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오프라인 기업들이 그거를 되게 잘하기 어렵잖아요.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을 일반 제조업체들이 바로 도용합니다. 근데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그렇게 가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서는 히타치나 NEC 같은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요. 한국에서는 대기업 계열사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되게 그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걸 가장 가는 거는 현대차 그룹이 가장 앞서 있거든요. 그럼 현대차 그룹 내에서 그런 걸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현대오토에버 같은 기업들. 뭐 그리고 각 그룹별로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을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병목은 뭐냐면 반도체 생산 쪽에서의 이슈예요. 반도체 생산을 얼마나 늘릴 거냐 하기 위해서 뭐 장비 회사 같은 회사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본다면은 반도체 설계를 하는 일종의 틀 같은 게 있습니다. 건축 쪽에서 CAD 같은 것들이 범용으로 쓰인 것처럼 반도체 설계에서 설계를 하는 범용 소프트웨어가 몇 개 회사들 것만 써요. 그래서 전 세계 한 3, 4개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는데 그 2개 회사가 상장이 돼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아까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같은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양한 회사들이 AI 반도체는 맞춤형이기 때문에 설계를 많은 사람들이 하거든요. D램은 그냥 삼성전자에서 설계하고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니까 끝나지만 지금 이런 케이던스 같은 회사라든가 시놉시스 같은 회사는 이 설계 틀을 TSMC 같은 파운드리도 써야 되고요. 엔비디아 같은 데들도 써야 되고요. 엔비디아의 설계를 TSMC한테 이렇게 접목시키기 위한 중간 회사들도 이런 것들 써야 되고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빅테크나 혹은 클라우드 회사들도 자체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시너시스나 케이던스 같은 회사도 좋게 봅니다. 저는 이제 3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저는 봐요. 예전에 우리가 공장을 돌릴 때는 화석연료 떼어서 열을 내거나 뭐 예를 들어서 포항 포스코에서 철강을 만들 때 고열을 낼 때 그 천연가스라든가 열을 화석연료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도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열을 올리는 과정은 화석연료를 쓸 수도 있지만 생산 공정 전체를 로봇이 자율주행하거나 제어해요. 그럼 공장 전체에 어떻게 되면 센서가 들어가야 되고요. 공장 전체에 로봇들이 돌아다녀야 되고 이것들을 전체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소프트웨어가 현재 실시간 상황들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계속 개선점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이것들은 몽땅 전기로만 작동이 됩니다. 센서도 전기로만 작동이 되고요. 통신망도 전기로 작동되고요.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도 유압식으로 가다 다 전기식으로 바뀌었고요. 이런 것들을 돌릴 수 있는 AI는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데 클라우드는 전기만 잡아먹는 애예요. 우리의 공정 전반이나 생산 전반이 과거와 다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 그게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면 기존 오프라인에서 화석연료를 쓰고 있던 부분의 상당수가 어떻게 보면 전기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2번째로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에너지 안보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유럽이 지금 힘든 이유가 뭡니까? 러시아에 에너지를 의존했더니 안 되는 거잖아요. 화석연료라고 하는 거는 몇몇 소수 국가들 지정학적 갈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가장 많이 늘리고 있고요. 걔네들이 태양광 발전을 늘리는 가장 큰 이유는 중동으로부터 드는 에너지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 독립, 이게 의존도를 낮추는 거거든요. 전기차를 확산시키는 것도 원래 자동차는 석유로 가는데 석유를 적게 써야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외부로부터의 에너지 독립이 커지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과연 이제 유럽이나 중국만의 얘기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라든가
혹은 원자력 같은 것도 물론 연료를 쓰지만 원료 들어와도 1, 2년 가져가니까요.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전기라는 것들이 더 부각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국내에서 좀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체감도가 굉장히 올랐어요. 작년에 미국에서 산불이 엄청나서 많은 집들이 불이 타서 실제 집에 대한 화재 보험을 보험사들이 거부했습니다. 너무나도 화재가 많아서 손실이 컸다고요. 유럽에서도 지금 대규모 산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가 났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다르게 유럽이나 미국에서 기후변화를 실존적 위협으로 느끼는 대중들의 인식이 커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집권했던 과거보다 앞으로 집권하는 트럼프 때는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더 트럼프조차도 신경을 안 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정부 정책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화석연료를 줄이는 거죠. 이 세 가지 흐름들이 같이 되면은 건물이라든가 가정용 혹은 공장, 물류 전반 이런 데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에너지 안보,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인식 변화, 이 세 가지가 하면서 이제 전기를 더 많이 쓰려고 하겠죠. 지금 데이터 센터 지금 증가되는 속도가 너무나 엄청나요. 데이터 센터가 미국 전체 전기의 뭐 1에서 2% 정도 쓴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구글 같은 데는 지금 본사를 아일랜드로 옮기고 데이터 센터도 그쪽으로 옮겼는데 거기 국가 전력의 몇십 프로 이상을 이미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데이터 센터나 그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그렇게 가겠다고 했어요. 현대차가 모든 공장을 다 했고 벤츠나 아우디도 이미 작년에 그런 테스트 공장을 다 만들었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펩시코 같은 회사나 타이슨 푸드 같은 데들도 공장을 다 그렇게 바꾸겠대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전부 다 클라우드한테 대규모로 그 작업을 하고 공장 내 센서를 바꾸고 로봇을 늘리고 있어요. 테슬라가 공장 내 로봇을 이제 곧 내겠다고 하잖아요. 물론 뭐 테슬라 타임이라는 게 시간의 제약은 있겠지만 3년, 5년을 놓고 보면 로봇이 돌아야 될 텐데 그 로봇을 제어하는 것도 다 AI예요. 그럼 공장 내에서 로봇이 수십 대, 수백 대가 돌아다니면은 그 수십 대, 수백 대의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AI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겠죠. 거의 예측이 안 될 정도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화석연료로 못 해요. 아까 말한 대로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나 로봇은 다 전기로만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전체 에너지에서 화석연료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전기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거는 대세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점점 그런 일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도 지금 보면은 핸드폰 쓰고 이러면서 가정 내 전기 사용량들이 점점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필연이고 이게 이제 공장이나 물류 자동화 같은 영역까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다. 그래서 뭐 수년 내에 지금 전기 사용량의 거의 몇 배 이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미국과 유럽이 개발도상국보다 전력 투자를 더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지금 바이든이 들어와서 IRA 법안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이름의 인프라 개선 법안들을 계속하면서 전력망 투자라든가 발전 투자를 지금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난 2, 3년간 막 전기 가격이 폭등했다고 난리잖아요. 그럼 발전을 하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전부 전력망이라든가 전력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이 이제 우리가 전력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선진국급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사실은 루틴하게 아주 경상적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난 2, 3년 사이에 이런 급격한 변화를 한국은 아직 좀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는 한전의 전기값 인상하고도 또 연동이 돼요. 되게 민감한 이슈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주체를 한전이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지금 몇 년째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망 투자에 대해서 되게 사회적 합의가 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전기를 늘림에 있어서 원전을 갈 거냐, 신재생을 갈 거냐고 정파별로 싸우잖아요. 저는 사실은 몽땅 다 늘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전기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서도 굉장히 친환경을 밀던 친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타고 이랬는데 원전도 가자 이렇게 됐고요. 미국도 지금 양쪽 다 갑니다. 다 가도 이거를 다 충족할 수 있을 거냐?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몽땅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둘이 싸우면서
실제 투자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이제 작년 말부터 전력망이라든가 전기 관련되는 몇몇 법안들의 개정들이 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액션으로 취했을 때는 지역사회라든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합의도 필요하고 막대한 예산 증가도 필요하고 아까 말한 대로 한전의 전기값 인상도 필요한 거고요. 만약 한전의 전기값 인상을 안 하면은 국가 세금의 상당수를 한전한테 보조를 해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됐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적어도 미국과 유럽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이 지금 2, 3년 정도 뒤처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빨리 쫓아가야만 한국에서 기업들의 공장들이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친환경에 기반하지 않는 공장은 만든 물건을 수출하기도 어렵고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면 삼성의 반도체나 SK 반도체 공장 옆에다 뭐 SMR 원전을 짓겠다, 전력망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도 지금 사실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급하게 빨리 가야 된다. 그동안 에너지나 거는 돈 주고 사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외부의 노출도가 굉장히 컸죠. 이제 그 노출도를 낮춰야 돼요. 그럼 낮추려고 하려면 방법은 두세 가지인데 일단은 우리 내에서의 외부에 그 의존하는 화석 연료가 아닌 자체에서의 전기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더 늘려야 돼요. 재생에너지 풍력에 대해서도 비싸지만 더 늘려야 되고요. 원전 같은 것도 더 늘려야 돼요. 원전도 물론 외국에서 수입하지만 걔는 1년, 2년에 한 번만 수입을 하니까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에 대한 생산 자체를 크게 늘려야 되고요. 전기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생산하는 거에 우리 실제 사용이 채 많이 안 됩니다. 송배전 과정에서 손실이 엄청나거든요. 그럼 송배전망에 대해서 일단은 늘려야겠죠. 그리고 송배전망에 대한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최근에는 송배전 선망에도 중간중간에 ESS를 산다든가 송배전망에도 센서라든가 데이터를 입력해서 어느 정도 전압으로 했을 때 최적의 손실이 없이 갈 것인가 이런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기술들도 전반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소비 산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기업 내에서의 에너지를 줄이거나 사용량을 줄이는 과정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죠. 한국이 이제 외부에서의 전기 생산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을 하게 되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거에서 한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키아나라든가 동남아 같은 데서 신재생을 생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끌고 오는 과정. 실제로 몇몇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호주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에서 생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수소로 전환을 해서 가져와서 수소로 전기를 전환하는 프로젝트들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송배전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금 우리는 한국만 해요. 근데 유럽은 모든 국가들이 전력망이 하나로 통합이 돼 있어요. 그러면 각 지역에서 전기가 남거나 잉여가 나왔을 때 보냄으로써 전기의 효율적인 사용을 늘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지만 해저로 연결하면 일본하고 연결할 수도 있고요. 동남아하고도 할 수도 있고요. 뭐 수긍하기는 어렵겠지만 중국하고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프로젝트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우리가 그냥 전기를 에너지를 외부에서 값싸게 수입해 와서 한다라는 게 아닌 전체 인프라에 대한 투자 개조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단순히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도 있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보면 이것들을 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지 못하면은 앞으로는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 설비 관련되는 것들이요. 한국이 굉장히 앞서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전력 설비나 전기 관련돼서는 두 개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변압기나 전선을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라든가 중국 같은 이머징 국가들은 아주 공업력이 떨어지는 데는 아니잖아요. 좀 넘어간 데는 다 자국산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 진출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로 가면은 단순하게 이제 발전기 좀 사오고 전선 사오는 게 아니라 턴키로 수주를 줘요. 여기서 여기 이 프로젝트 전체를 네가 담당해. 우리가 발전소를 하나 지으면은 풍력 발전소를 지으면 풍력 발전소를 여기까지 하는 전체 송배전망을 네가 다 담당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뭐 히타치라든가 지멘스나 이런 기업들이에요. 한국에서 지금 최근에 전선 변압기 회사들이 수출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회사들은 아직까지 턴키로 수주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런 회사들한테
뭔가 좀 부분 납품을 한다라든가 그런 거죠. 근데 순수 제조 경쟁력은 한국이 되게 강합니다. 예, 변압기나 전선 같은 거를 생산하는 경쟁이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이게 한국만 강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저희가 강점이 있는 제조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화를 접목시키는 생산성 개선하는 것들도 해야 될 거고 한국의 기업들도 이제 이걸 것들을 이제 선진국처럼 턴키화하고 전체적인 사업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해외 건설하고 비슷해요. 저희가 예전에 중동에 해외 건설을 들어갔을 때 중동 건설은 전부 유럽이나 미국의 그런 메이저 회사들이 설계하고 이렇게 하청 맡기고 이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되게 바닥부터 가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설계까지도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조금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전선 변압기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제 몇몇 선두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이고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가면 이제 이 분야도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성장 산업이고 저희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 지금 최근에 관심 가는 거는 일단 전력망, 전선 변압기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계속 유효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기를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지난 몇 년간 약간 잊혀져 있었던 태양광, 풍력, ESS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지금 수소까지도 다시 다 봐야 될 때다. 미국 쪽에서 지금 보면은 태양광하고 ESS 관련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이게 퍼스트솔라라든가 플루언스 같은 거고요. SMR 같은 그런 기업들도 원전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전기 관련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지금 제일 병목이 뭐냐면요. 물질이 부족해요. 구리가 부족하고요. 철이 부족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금속 물질 원자재를 케어하는 데가 어디냐? 물론 광산회사를 사실 수도 있지만 광산은 한두 광산에 등락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에너지 전반으로 종합 컨트롤하는 데가 종합상사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강한 게 일본 종합상사죠. 그래서 일본 종합상사가 어떻게 보면 전기화, 전력화된 시세에 필요한 각종 물질을 생산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종합상사들도 시간이 지나면 쫓아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 하기 위한 금속 재련, 정련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그 상당수를 중국이 많이 가져갔지만 이제 중국하고 또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선진국이나 한국에 있는 금속 재련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는 회사들도 주목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뭐 한국에서는 뭐 LS라든가 동재련 하시는 곳이나 풍산이나 뭐 고려안 같은 회사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주목하셔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얘기를 했을 때도 한 거지만 기업의 문화나 구조가 싹 다 바뀌어야 돼요. 기업이 과거에는 수직적인 계통 문화,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게 아니라 직원과 회사 간에도 생태계가 구축이 돼야 되고요. 공급망을 구축하는 고객과 회사들, 하청 회사들 간에도 생태계 구축이 돼서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생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기업의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문화를 바뀐다는 게 되게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이런 온라인 생태계를 보게 되면 수평적이고 정보를 커뮤니케이션 전환하고 그러려면 투명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 ESG하고 연관됩니다. 전 사실은 ESG를 거꾸로 해서 GSE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이에 자꾸 사람들이 포커스가 맞춰 있는데 기업이 외부하고 투명하게 자신의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기업 내에서도 독선적이지 않고 이사회 중심으로 수평적으로 의사를 교환하는 것은 지배구조 개편이 돼야 돼요. 회사 내에서의 경영진과 직원 간에도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의사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인적 자원, 이게 소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기업이 기업만이 아니라 공급망에 관련되는 회사나 지역사회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기업이 가는 방향들을 해주는 것도 소셜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거는 한국은 잘 약하지만 부각성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환경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제품을 만들면은 아동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출을 막는 것처럼 탄소 배출량을 늘리는 애들에 대해서는 수출을 막겠다는 게 지금 유럽이 하고 있는 거고 미국도 그 방향을 갈 겁니다. 이런 것들이 되려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의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계량화하고 수치화하는 게 ESG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맞는 조직, 수평화된 조직,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한 조직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ESG는 각 항목별로 수치화시키고 계량화시키고 있어요. 회사 내에서의 노동 관점 같은 거 어떻게 하냐? 그럼 블라인드 같은 데 나오는 그 각종 글들을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각 회사별 점수를 다 매깁니다. 링크드인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언론에 나와 있는 이 기업이 뭐 탄소 배출뿐만이 아니라 뭐 산림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그런 언론 보도 자료들만 묶어서 각 기업별 산림에 대한 기업들 지표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표화시키는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어요. ESG가 지표화되고 계량화돼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이것들에 지금 점점 우리 사회가 MZ세대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직원들도 그렇고 사용자도 그렇고. 뭐 온라인으로 평판 딱 보고 이상하면 안 하고, 페어하지 않으면은 왜 우리 성과급 안 줘서 우리 맨날 싸우잖아요. 조선소 왜 이렇게 갑질이야? 다 도망간 다음에 안 오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기업의 생존 경쟁력의 핵심이고, 이러한 경쟁력이 없으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환도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기업이 다 AI를 개발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사용은 다 해야 돼요. 우리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터넷을 쓰고 PC를 쓰는 거죠. 근데 인터넷하고 PC를 다 구비해놨는데 인터넷 PC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직원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AI를 쓰기 위해서는 직원들도,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외부의 평판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ESG 관점에서 계량화시키고 수치가 높은 기업들이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기 중심의 에너지잖아. 그게 또 전기 중심의 에너지라는 건 친환경도 있고요. 그게 사실은 ESG하고도 연관되죠. 그러니까 세 개가 사실은 다 하나로 묶이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사실은 이미 이어지고 있어요. 기업의 밸류에이션 얘기할 때 저희 PER 얘기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PER을 안 쓰고 PBR만 쓰던 때가 있었어요. 왜 PBR만 썼을까요? 이익을 실적 추정을 한다라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 12개월 포워드라든가 이익 추정, 우리가 과거의 이익이 아니라 12개월 포워드 이익을 추정을 하잖아요. 근데 기업의 이 재무제표를 믿을 수 없고, 기업이 하는, 그러니까 70년 전, 1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눈에 명확히 보이는 대차대조표 상에 있는 거, 그것 중에서도 공장 다 빼고 유가증권이라든가 현금성 자산과 유동부채만 가지고서 기업 가치를 계산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기업을 평가를 못 하던 겁니다. 우리가 회계학 기술이 점점 발달이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점점 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신뢰성이 있다 보니까 이익 추정도 가능해졌죠. 그러면서 PER이 도입된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PER보다 또 최근에 나오는 게 현금 흐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 현금 흐름이 얼마가 나오느냐, 혹은 영업 현금 흐름에서 나오는 투자 관련되는 비용들을 뺀 FCF라는 거를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다시 계산해요. 그래서 뭐 EV FCF라든가 EV 오퍼레이션 캐시 플로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회계학이 발달이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저희가 문제가 뭐냐면 ESG를 지금 한국 분들은 이게 계량화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미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이 무디스라든가 S&P라든가 이런 데들이 기업들의 ESG를 점수화시키고 수치하는 걸 10년 이상 해왔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AI가 들어오면서 이거를 수치화시키고 정교화시키는 과정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량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계량화되는 걸 가지고 걔들이 뭘 할까요? 예를 들어서 노동 지수와 관련돼서 점수가 몇 점 이상 나왔을 때 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되는가를 컨트롤 돌릴 수 있겠죠.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요, ESG의 각 항목별로 기업이 해당 기업에서 어떤 항목이 주가 대비 수익률이 높은지를 퀀트 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연기금이라든가 블랙락 같은 글로벌 ETF 하는 애들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기금 같은 데들이 글로벌로 수많은 기업들을 투자하는데 그 기업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각 기업들별로 낼 수 있는 신용평가 등급처럼 ESG 등급을 가지고서 이것과 주가 수익률을 해서 ESG 등급이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E는 몇 점, G는 몇 점, S는 몇 점, 노동 점수는 몇 점 이상에 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최적 위험 대비 수익률이 얼마 나온다 라는 작업들을 이미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작업을 들어가면서 국가별 배분이라든가 투자에 이미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몇몇 국가들은 이런 걸로 인해서 점점 돈이 나가고 있고요.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일본에 돈이 더 들어가고 왜 한국에 돈이 덜 들어올까요? 그리고 왜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갈까요? 이거를 그냥 지정학적 갈등 그냥 몽땅 돈 뺀다? ETF 운용하시거나 글로벌 연금 운용하시는 분이 각 국가별 비중을 몇 프로 하는 거를 그냥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까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 작업들에 이미 퀀트화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미 거기에 대한 자산 배분도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ETF들을 보시면 각 ETF별로 각 ESG 항목별 점수들을 다 유료 데이터로 다 제공하고요. 무디스라든가 MSCI 같은 데도 그 지표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시죠. 옛날에는 PBR이 낮아야만 우리가 저평가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PBR이 2배, 3배, 4배가 돼도 PER이 낮으면 싼 주식이 돼서 우리가 샀죠. 심지어 PER이 지금 20배, 30배, 40배가 돼도 FCF 기준으로 했을 때, 현금 흐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얘가 싸 해서 매수하는 논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같은 논리로 ESG 각 등급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싸 하면 PBR, PER 혹은 FCF 기준으로도 훨씬 비싼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죠. 이미 그 작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기업 가치 평가뿐만 아니라 규제로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은행 같은 경우는 BIS 비율이라고 건전성 지표라는 걸 따지고 이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으로 해요. 지금 환경 가지고 그런 걸 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글로벌로 환경 관련돼서 스코프 1, 스코프 2, 스코프 3를 각 수치화시키고 계량화시킨 다음에 그런 관련 지표 대비 몇 점 이하이면은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들의 대출 자산 중에서 대출 기업들의 그 스코프를 계산해서 몇 점 이상이 되면 얘는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과 유럽이 이미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노동 부분에서 몇 점 이상이 되는 기업들은 은행들은 대출을 해서는 안 되고 보험회사들은 거기에 보험을 가해서는 안 돼요. 예, 지금은 탄소 배출이 먼저 앞장서고 있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탄소 배출을 넘어서 ESG 전반의 항목으로 이런 규제를 늘려는 과정들이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 지금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자의적인데 법을 만들면 돼요. 독과점과 관련되는 소셜 점수에 몇 점 이상이 되는 애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벌금을 얼마를 매긴다든가 은행이 대출을 못하게 규제를 한다라든가 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에서 얼마 이상을 내게 한다라든가 하는 거죠. 이미 그 작업들이 진행 중입니다. ESG를 계량화하는 작업들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그거를 이미 미국이나 유럽의 정책 당국들은 수용을 하고 있고 심지어 싱가포르나 인도 같은 데들 그걸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도 지금 IFRS의 권고를 받아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최근에 지금 초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투자하고 무관한 뭔가 이렇게 정서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규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럽 같은 데서는 지금 탄소 국경세라고 해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제품의 수입을 규제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탄소 배출에 관련된 각종 지표들을 하는 것하고 연동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해외 투자자들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는 약간 정부가 배당을 얼마 주고 뭐 약간 주주환원 어떻게 하고 이런 관점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본 보고서 중에 신영주께서 되게 좋은 보고서 중에 버크셔에서 얘기한 게 있거든요. 버크셔에서는 배당도 안 하고요. 자사주 매입도 안 해요. 그런데 주주들이 거기에 대한 거버넌스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거버넌스의 핵심은 외부 투자자와 기업 간의 신뢰인 거예요. 버핏동이 계속 그 신뢰를 가져가기 때문에 주주 환원을 안 하고 배당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주 환원을 많이 하고 배당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얘가 쓸데없는 돈을 안 쓴다는 거에 대한 게 있지만 그런 걸 안 하고 돈을 쌓아두더라도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다면 용인이 되는 거죠. 소셜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자들하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 애들들 막 하루에 몇 시간, 뭐 15시간씩 굴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자기의 경력 개선을 좋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회사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죠.
외부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이슈가 한다 하더라도 중국하고 싸우거나 사회의 전체적 공익이나 생산성 개선이 크다면 용인이 되겠죠. ESG라는 측면의 그런 눈에 보이는 측면이 아니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런 변화되는 시대에 외부 이해관계자, 직원, 사회하고의 신뢰를 가져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려면 진심이 담겨야죠. 그리고 그 진심이 담긴 거를 지금 이제 숫자로 말하는 겁니다. 그 수치 중에 몇 개만 도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는 길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책에서는 언급을 했는데 일본이 ESG 전반을 10년, 길게 보면 2008년부터 선두 기업들은 기업의 구조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데 많이 했고 그걸 외부 투자자와 커뮤니케이션, 내부 투자자의 커뮤니케이션 신뢰를 쌓아갔어요. 근데 기업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MZ세대라든가 지금 변화되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기업의 경쟁력을 늘리는데 매우 유리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했고 그래서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메리츠 금융그룹이 되게 호평을 받는 것도 물론 뭐 배당도 많이 하고 자사주지만 진심이 느껴진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안 하면 그 내부 자금을 가지고 엄청난 성장을 하거나 그 성장이 나왔을 때 할 거라는 믿음을 줘야 돼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ESG에 따른 국가별, 산업 내, 기업 간 밸류에이션 차별화가 극심화될 거로 봅니다. 어떤 국가 간의 PER이 얘는 왜 20배고 얘는 15배야 했는데 이게 얘는 40배가 되고 얘는 10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PER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표로 나오잖아요. 산업도 마찬가지고 동일 산업 내에서도 ESG 관점을 제대로 도입한 애와 안 한 애가 갈리겠죠. 자동차 회사도 테슬라에 근접하는 애하고 아닌 애가 갈리겠죠. 기업 간에서도 그런 갈릴 거예요. 이런 거를 했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버블이야 라고 하지 말고 이런 게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수치를 구체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저게 나름대로의 평가하는 기준을 갖춰야 되고 밸류에이션 차별화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셔야 돼요. 기존의 지표로는 더 양극화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 기업에 투자하신다면 일본이 그거를 JPM 프라임 150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하고 꼭 일치하지 않아요. 한국도 이제 그런 지표들 만들죠. 그러면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더 가는 거를 용인하거나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되고 그런데 내 투자 포트폴리오를 늘리실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SG 데이터를 계량하는 작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들처럼 이것도 몇몇 회사들이 과점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MSCI라든가 S&P라든가 무디스 같은 애들이 이런 시장에 선두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MSCI가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투자로 더 유망하겠죠. 이것을 지금 규제적인 측면에서 받는 거는 금융기관들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은행, 증권, 보험 같은 경우에 은행이나 보험은 규제적 측면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ESG를 가지고 투자를 어디다 늘리냐 준비냐는 거를 준비가 된 기업 아닌 기업이 갈릴 겁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를 평가하실 때도 이런 선두 기업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